태국군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공을 침범해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인해 사망자가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2025년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의 레이더망을 뚫고 기습 공격을 가한 겁니다. 30분 만에 기지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본격적인 침략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오래된 영토 분쟁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조종하여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동남아시아는 다 끝났다. 중국이 이겼다. 우리는 철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캄보디아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어제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물가입니다. 태국은 세계 쌀 수출 강대국인데 전쟁으로 수출이 중단될 거거든요. 한국도 쌀을 일부 수입하니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판도가 뒤바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직접 피해를 볼 거예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징조는 뚜렷했습니다. 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거든요. VT-4 전차 39대, S-26T 잠수함 3척, 그리고 HQ-9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까지 총액 15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시기 캄보디아는 뭘 했을까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12대를 도입했습니다. 가격은 20억 달러. 캄보디아 국방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돈을 구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뒤에서 자금을 댔거든요. 캄보디아를 대중국 포위망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훈센 정부는 그 돈에 넘어갔습니다. 50년간 중국의 우방이었던 캄보디아가 하루아침에 친미 국가로 돌아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기분이었겠죠. 지난 20년간 캄보디아에 투자한 돈이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 프놈펜 신도시, 메콩강 수력발전소, 모두 중국 돈으로 건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등을 돌렸으니까요. 중국은 즉시 태국에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견제해달라는 메시지였죠. 태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프레아 비이어 사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거든요. 게다가 중국의 군사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어제 공습이었습니다. 태국 F-16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공을 침범해 기습 공격을 가한 겁니다. 중국제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한 발의 위력이 재래식 폭탄 10발과 맞먹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뚫렸거든요. 미국에서 도입한 F-16은 아직 인도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종사 훈련도 끝나지 않았고요. 결국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군의 작전명은 천둥벼락 작전이었습니다. 3단계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1단계는 어제 실시한 공습, 2단계는 지상군 투입, 3단계는 프놈펜 진격이었습니다.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태국 제2기계화보병사단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병력 2만 명, 전차 200대, 자주포 100대가 동원됐습니다. 목표는 시엠립까지 진격해서 앙코르와트를 장악하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상징을 손에 넣겠다는 거죠. 캄보디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15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면에서는 태국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중국은 태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옹호했고 미국은 캄보디아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는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세력을 견제할 기회라고 본 거죠. 인도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태국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동남아시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트럼프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젯밤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동남아시아는 다 끝났다. 중국이 이겼다.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상 캄보디아를 포기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계산해보니 캄보디아를 지키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과 정면 충돌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보다는 필리핀, 대만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미국의 포기 선언이 알려지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군 일부가 항복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국경 지역 부대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안 거죠. 훈센 총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베트남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 영토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프레아 비이어 사원은 이미 태국 손에 넘어갔고 시엠립까지 40km만 남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속속 후퇴하고 있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경제부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투자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졌거든요. 삼성, LG, 현대차 모두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확산되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반도체 공급망 차질입니다. 태국은 세계 반도체 패키징의 15%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재현될 겁니다. 이미 반도체 선물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원유 공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길 거거든요. 한국은 원유의 9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거쳐 옵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거든요. 작년에 태국 여행객이 100만 명, 캄보디아 여행객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면 항공편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 떨어졌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0%, 롯데쇼핑은 8%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뛰쳐나온 겁니다. 환율도 불안정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0원이나 오른 겁니다. 금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온스당 2,2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전쟁 불안감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국내 금 소매 가격도 그램당 9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새 5,000원이나 오른 거죠. 식료품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은 세계 쌀 수출의 30%를 담당하거든요. 전쟁으로 쌀 수출이 중단되면 국제 쌀값이 폭등할 겁니다. 이미 선물 가격이 20% 올랐습니다. 한국도 쌀을 일부 수입하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가 동남아시아 한국인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거든요. 현재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3만 명, 캄보디아에는 3천 명 정도 됩니다. 국방부는 해외 파견 부대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아크 부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청해 부대가 있는 소말리아 인근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연쇄 반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시아 여행 계획이 있다면 즉시 취소하십시오. 적어도 3개월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항공사들이 태국, 캄보디아 노선 운항을 중단했거든요. 강행했다가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항공료 환불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돈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전쟁이 확산되면 공항 폐쇄, 항공편 무기한 연기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여행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전쟁, 내란 같은 상황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쟁 위험 제외 조항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동남아시아 관련 주식이나 펀드가 있다면 지금이 매도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거거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거든요. SET 지수가 2주 새 15%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도 재검토해보세요.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지면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금, 달러, 국채 같은 것들 말이죠.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성을 우선하세요. 세 번째, 생필품 비축을 고려해 보십시오. 쌀, 기름, 라면 같은 기본 식품들 말입니다. 전쟁 확산으로 수입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급등할 거거든요. 한 달치 정도는 미리 사두는 게 좋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 태국산 수입이 중단되면 국산 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미 일부 마트에서 태국산 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설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름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라카 해협 불안정으로 운송비가 증가하면 주유소 기름값에 그대로 반영될 거거든요. 지금 기름통을 채워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재기하지는 마세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액이 3천억 달러가 넘어요. 항구, 철도, 공항, 발전소, 핵심 인프라를 모두 중국 돈으로 건설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속국으로 만든 거죠.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쿼드 협력체를 만들고 AUKUS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죠. 동남아시아는 이 경쟁의 최전선이 된 겁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이런 배경에서 터진 거예요. 중국이 태국을 앞세워 친미로 돌아선 캄보디아를 응징하려는 거죠. 일종의 대리전쟁인 셈입니다. 직접 나서면 미국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까 태국을 내세운 거예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태국, 라오스, 미얀마는 중국 편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미국 편으로 기울고 있어요. 언제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까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어느 편을 들어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애매함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선택해야 할 거예요. 그때가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미국을 택할 것인지, 안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을 택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혼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미중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남아시아는 계속 불안정할 거거든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투자도 분산하고 생활도 간소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으면 안 된다는 오래된 교훈이 새삼 절실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글로벌 감각을 키워야 해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도 배워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쪽이 우세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해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분산시키고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도 외교적 역량을 높여야 해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가짜 뉴스나 루머에 휘둘리지 마세요. 정부 공식 발표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SNS에서 떠도는 과장된 정보들은 걸러서 들으세요. 전쟁 상황에서는 심리적 공포가 실제 상황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는 하되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한국은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어보며 극복해온 나라예요.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잘 버텨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다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동남아시아 여행 계획 재검토,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생필품 적정 비축. 이 세 가지만 해도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는 끝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 확산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대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피해를 받고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가 곧 힘이에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이면에 숨어있는 더 큰 위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답은 시진핑의 3기 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년 2026년이 중국 공산당 2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해거든요. 시진핑이 권력을 더 연장하려면 대외적 성과가 필요합니다. 대만 침공은 아직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미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부터 차근차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미국 편으로 돌아선 건
중국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중국 내부 상황도 심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주요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외 강경책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하는 게 중국의 전통적 방식이에요. 아편전쟁 때도, 중일전쟁 때도, 국공내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시진핑은 이미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뒷마당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어젯밤 김정은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거든요. 의제는 남조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신경 쓰느라 한반도에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이미 주한미군 일부가 태국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김정은은 작년부터 핵무기 양산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증설하고 농축우라늄 생산량을 3배로 늘렸어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60개에서 70개로 추정됩니다. 작은 도시 하나쯤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에요. 더 심각한 건 고체연료 ICBM 개발입니다. 화성 18형이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인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즉시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예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입니다. 이번 동남아시아 혼란을 틈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틈을 노리는 거죠.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동남아시아 문제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거든요. 국방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중 타격이 예상됩니다. 동남아시아 투자 손실의 북핵 위기까지 겹치면 외국인 투자가 대거 빠져나갈 거예요. 코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은 더 심각합니다. 이중 위기 상황에서는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거거든요. 1,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생활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은행 예금도 좋지만 현금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카드나 인터넷 뱅킹을 쓸 수 없거든요. 한 달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비축해두는 게 좋겠어요. ATM이 멈추거나 은행이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아이슬란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은행이 문을 닫고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갔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금은 10,000원권보다 50,000원권으로 준비하세요. 부피가 작아서 보관하기 편하거든요. 집에 금고가 있다면 거기에, 없다면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휴대폰과 인터넷을 점검하세요. 유사시에는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거든요. 위성전화나 단파라디오 같은 대한통신수단을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족과의 연락 방법도 미리 정해두세요. 정전에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도 여러 개 충전해두세요. 손전등, 라디오, 비상식품도 필요하고요. 응급처치 용품과 상비약도 준비해야 합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정도는 갖춰두세요. 여섯 번째, 자동차 연료를 가득 채우세요. 유사시에는 주유소에 차가 몰려 대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연료가 있어야 대피도 할 수 있고 물품 조달도 가능합니다. 여분의 연료통도 하나 정도 준비해두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력입니다. 공포와 절망에 휩쓸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냉정함을 유지하고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비상시 행동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만날 장소, 연락 방법, 역할 분담 등을 미리 정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요. 분유, 기저귀, 이유식 같은 것들을 넉넉히 비축해두세요.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노인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들 약품도 확인해보세요. 고혈압약, 당뇨병약, 심장약 같은 필수 약품은 최소 3개월치는 준비해야 합니다. 약국이 문을 닫거나 의료진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기를 생각해보세요. 마스크 품절, 손소독제 대란, 생필품 사재기 모두 준비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이번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전쟁 위기거든요. 물류 중단, 생산 차질, 수입 대란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어요. 정부도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을 점검하고 비축 물자를 확인하고 대피소를 정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도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기업들도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위기 대응팀을 꾸리고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공급망 다변화도 서두르고 있고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여유가 없죠. 이런 분들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운전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체 수입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관광업, 여행업, 항공업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동남아시아 여행이 중단되면 매출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여행사들이 예약 취소, 러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대금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고 신규 주문도 끊길 수 있어요. 이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하세요. 이직 준비도 해두고 부업도 생각해보고 생활비도 절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빚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수입이 줄어들면 빚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 고가 아파트부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로 강남 핵심지는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은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현명해요. 이미 대출받아 집을 산 분들은 금리 변동을 주시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금리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세 사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클 거거든요.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특히 신용거래나 선물 옵션은 절대 금물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현물 거래만 하시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것도 폭락할 수 있어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투기 자산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버려지거든요. 금 투자는 어떨까요? 전쟁이나 위기 때는 금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사기보다는 적정 비율만 보유하세요.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입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로 몰리는 건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건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환전 수수료를 고려해서 적당한 금액만 바꾸세요. 채권은 어떨까요? 국채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회사채는 수익률이 높지만 신용 위험이 있고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은행 예금도 나쁘지 않아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원금은 안전하거든요. 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그래도 원금 보장이 우선이니까 어느 정도는 예금으로 두세요. 보험도 점검해보세요. 생명보험,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료 납부도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사시에는 보험이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해외여행 보험은 필수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취소하시고 다른 지역 여행이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쟁이나 테러는 일반 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져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충분히 잠도 자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건강해야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종교나 명상 같은 정신적 안정책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공포에 휩쓸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져요. 아이들에게는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불안해할 수 있고 너무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가족이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세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전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재발할 수 있거든요.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거르지 마시고 필요한 약품도 충분히 준비해두세요. 지금까지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가져올 파장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과장이나 호들갑이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희생양이 되고 준비한 자는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한국 역사를 돌아보세요.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와요. 문제는 그때까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미룰 때마다 준비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소중한 재산,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패닉 상태일 때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손해볼 때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후회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는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서로 돕고 나눌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가짜뉴스나 루머는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전달하세요.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지거든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단결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기회예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이 쓰게 될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희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당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입수한 정보인데요. 중국이 태국에 추가 군사 지원을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20 스텔스 전투기 6대와 DF-21D 대함 미사일 시스템이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20은 중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35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 공군력이 단숨에 동남아시아 최강이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베트남, 필리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DF-21D는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사정거리가 1500km예요. 태국에서 발사하면 필리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군 항모가 남중국해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뻔하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괌에 있던 B-52 폭격기 세대를 클라크 공군기지로 긴급 이동시켰어요. 클라크 기지는 필리핀에 있는 옛 미군 기지입니다. 20년 만에 미군 폭격기가 다시 배치된 거예요. 또한 제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던 걸 긴급 출동시킨 거죠. 여기에 한국 해군의 이순신함과 세종대왕함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가 화약고가 됩니다. 중국군과 미군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칫 실수나 오해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 소속 바르샤벤카급 잠수함 2척이 베트남 캄남만 기지로 향했어요. 명목상은 우호 방문이지만 실제로는 미군을 견제하려는 거죠. 인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중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인도 해군의 비크라마디티아 항모가 안다만 해에서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미군 함정들을 감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 인도가 중국 편을 드는 걸까요? 최근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다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재발했거든요. 인도로서는 서쪽 파키스탄과 북쪽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달래야 하는데 중국을 택한 거죠. 일본은 미국 편에 확실히 섰습니다. 자위대가 준전시 체제로 전환했어요. F-35 전투기 20대를 오키나와에 추가 배치했고 이지스함 4척을 동중국해에 출동시켰습니다.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건 뭘까요?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아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신경 쓰느라 북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라고 계산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중국이 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북한 고위 관리가 목격됐거든요. 최선희 외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중국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해주면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양쪽에서 동시 위기가 터지면 미군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죠. 한국 정부는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남아시아 분쟁에도 대응해야 하고 북핵 위기도 막아야 해요. 그런데 둘 다 제대로 할 여력이 없거든요. 군사력도 부족하고 외교적 영향력도 제한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긴급회의가 계속됐어요.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번갈아 가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 결과 몇 가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첫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 달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려는 메시지죠. 둘째, 동남아시아 교민 대피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어요. 셋째, 중국과의 한라인을 가동해서 사태 악화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악화되고 있거든요. 정부의 대응 속도가 위기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가동을 일시 중단했어요. 현대자동차도 태국 공장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고요. LG디스플레이는 베트남 공장 직원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패닉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하루에 5%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 일색이에요. 하루에 1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비상입니다. 달러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달러 금리가 급등했거든요. 이미 일부 중소기업들이 무역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해요.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매수자들이 모두 관망 모드로 돌아섰어요. 반면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들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손절매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미 몇몇 단지에서 10% 이상 가격이 떨어진 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합니다. 집주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대응 방안을 반드시 실행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7번째, 해외 계좌를 개설하세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은행에 달러 계좌를 만들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하시고요. 온라인으로도 개설할 수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시티뱅크나 HSBC 같은 글로벌 은행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소 예치금은 좀 높지만 안전성은 확실해요. 8번째, 귀금속을 일부 보유하세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말입니다. 종이돈은 휴지가 될 수 있지만 귀금속은 가치가 남아있거든요. 코인이나 골드바 형태로 소량씩 사모으세요. 다만 너무 많이 사지는 마세요. 전체 자산의 5%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를 이용하세요. 9번째, 해외 이주를 고려해보세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인기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천연자원도 풍부하거든요. 투자 이민이나 기술 이민 조건을 미리 알아보세요. 유럽도 좋은 선택지예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부동산 투자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기술자들에게 유리하고요. 각자 상황에 맞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하지만 무작정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 여전히 좋은 나라거든요. 다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해두자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감도 커져요. 10번째, 자급자족 능력을 기르세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 부족해요. 농사짓기, 요리하기, 수리하기 같은 실용적 기술들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텃밭 가꾸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베란다에서 상추나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요리 실력도 늘려보세요. 간단한 재료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발효식품 만들기를 배워두면 좋겠어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기계술이나 목공 기술도 유용해요. 간단한 고장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돼요.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활용해보세요. 체력도 기르셔야 해요. 위기 상황에서는 체력이 곧 생존력이거든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으시고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정신력 단련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공포와 불안이 판단력을 흐려뜨리거든요. 독서도 좋은 방법이에요. 역사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쌓으세요. 과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부하면 현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어 공부도 놓치지 마세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배워두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살게 될지 모르니까 소통 능력은 필수예요.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두세요. 위기 때는 인맥이 생명줄 역할을 하거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극복해왔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냈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IMF 외환위기도 이겨냈어요. 그때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새벽이 올 겁니다.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준비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은 불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방금 전 외교부에서 확인된 정보인데요. 중국이 캄보디아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24시간 내에 미군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태국을 앞세웠지만 이제는 중국군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궁지에 몰렸어요. 중국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면 미국의 보복이 두렵고 거부하면 중국의 침공이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나라가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데프콘2를 발령했어요. 준전시 상태로 올라간 거죠.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국회를 소집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실상 전쟁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일과 함께 행동하면 중국의 보복이 두렵고 중립을 지키면 한미동맹의 균열이 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민 대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국민들도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들도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새 100원이나 오른 거예요. 수입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말라카 해협 봉쇄 우려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있어요.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세계 쌀 수출의 30%를 담당하는데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제 쌀값이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국내 쌀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추가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 의료진과의 관계를 구축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서비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평소 다니던 병원 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응급처치법도 배워두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을 넉넉히 비축해두세요. 최소 3개월치는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 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응급처치 용품도 준비하세요. 붕대, 소독약, 진통제, 해열제 등을 갖춰두시면 작은 사고나 부상에 대처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응급처치법 동영상도 미리 다운받아두세요. 12번째, 대한에너지원을 확보하세요. 정전에 대비해서 태양광 충전기나 휴대용 발전기를 준비해두면 좋겠어요. 핸드폰 충전, 라디오 청취, 조명 등에 필요하거든요. 캠핑용 가스버너나 휴대용 난로도 유용해요.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연료도 함께 비축해두시고요. 다만 안전에 주의하셔야 해요. 양초나 랜턴 같은 조명기구도 여러 개 준비하세요. 건전지도 많이 사두시고요. 정전이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13번째,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세요. 단파 라디오를 하나 장만하시면 해외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국내 언론이 통제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인터넷이 끊어져도 소통이 가능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유사시에는 생명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미리 파악해두세요. 가짜뉴스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BBC, CNN,
NHK 같은 해외 언론사 앱을 설치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4번째, 커뮤니티를 구축하세요. 이웃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시면 위기 때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나 동네 주민들과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단체 등에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넓혀보세요. 위기 때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개인정보 노출에는 주의하셔야 해요. 15번째, 기술을 익히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해요. 무선 통신, 컴퓨터 수리, 자동차 정비 같은 것들을 배워두시면 언제든 쓸모가 있을 거예요. 특히 암호화 기술을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가 통신을 감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생존 기술도 중요해요. 불 피우기, 물 정화하기, 나침반 보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피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항상 위기를 극복해왔어요.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모든 걸 이겨내고 더 발전해왔잖아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특히 위기 극복 경험이 풍부한 나라예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모든 걸 이겨냈어요. 그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단결됐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져요. 지금의 위기도 여러분을 더 성장시킬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세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버텨내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가족의 힘, 공동체의 힘을 믿으세요. 준비는 철저히, 마음은 평정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세요. 함께 이겨내면 반드시 밝은 내일이 올 거예요.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모두 화이팅!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